첫 번째로는 해운에 미치는 미래 기술 변화라는 주제로 양창호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Our first speaker is Professor Yang Chang-ho of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here to discuss the future technology change on shipping. Please give him a warm welcom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우리 해운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인천대학으로 다시 복직을 해서 인천에 있습니다만 아마도 부산에 있었던 연고로 해서 또 이런 발표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감회가 깊습니다. 내년이 되면 2020년이 되지요? 됩니다.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면 2050년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2050년이 됐을 때 그때의 어떤 해운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잠깐 한 20분 정도지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그 해운 경제학자인 그 마틴 스토퍼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현재 해운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CEO로서 시장을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을 해서 기업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제 해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서 이 해운 산업을 변화시킬 그런 주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역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운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연결시켜서 해운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한 해운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50년에 해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해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자동화라든지 로봇화, 그다음에 어댑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 적응형 생산이라고 그러죠. 어댑티브한 그런 매니팩처링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체인인데 이것이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원으로 구성이 돼서 어느 객체에게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요구를 온라인 상태로 거의 요구를 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의 기존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의 한 가운데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응하는 이 해운의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선박 설계나 운항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운송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응하는 요구를 엄청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해운의 자산이나 수익력의 기본이 되는 선박에 관련된 가치도 굉장히 플럭체이션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연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세계 경제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저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분간은 둔화되고 1 내지 2% 정도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GDP도 non-OECD 국가 쪽에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경제 중심도 유럽에서 아시아 정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무역 구조도 변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축이 OECD 국가에서 non-OECD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OECD 국가 간 교육이 2012년에 47% 거의 절반이었었는데 2060년에 가서는 4분의 1인 25%로 줄고 나머지 다 non-OECD 국가들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세계 중산층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세계 경제의 트렌드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인구가 고령화된다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 소위 패턴이 바뀌겠죠. 그다음에 경제의 어떤 연결성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과 연결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교육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청신호가 되고요. 자유무역 협정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트렌드입니다. 세계 해운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많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해운업은 견고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견고하게 성장세를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2050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수요는 늘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장은 컨테이너 화물, 그 다음에 비연료, 비에너지이죠. 그래서 코킹콜이죠. 그러니까 연료탄이 아니라 그래서 비석탄 벌크 화물 같은 그런 상품에서 발생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상선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연료도 천연가스가 많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물론 저탄소 대체 에너지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운업은 여전히 초대형선을 많이 지은다든지 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 WMU도 뭐 저성장이다 봐가지고 맥킨지도 세계 해운 수요가 1996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7.6%나 전망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2017년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세계 해운 수요가 1.9%까지 떨어질 것이고 낙관을 한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인 3.2% 증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맥킨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 수요를 DVL, GL에서 수치로 전망한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구분표에서 보시면 원유나 석유 제품,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렇게 쭉 있는데 맨 밑에 이제 합계를 보시면 오른쪽에 연평균 증가율이 있죠. 거기를 이제 보시면 연평균 증가율의 첫 번째가 2015년에서 30년까지는 약 전체로 2% 정도 증가가 되는데 이게 2030년에서 40년, 2040년에서 50년 정도 되면은 다시 1% 이하로 그래서 0.6%나 0.4% 증가에 그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원유 쪽입니다. 원유하고 석유 제품 쪽은 203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마이너스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미래 해운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기술적인 변화, 기술의 변화가 세계 해운 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몇 가지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그러한 연료들이고 재생 가능한 연료를 쓰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태양 에너지도 있고 해양 에너지도 있고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석탄이나 석유의 기존 연료를 줄이게 하는 그러한 요구가 되고 특히 경제 자체가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를 쓰면서
소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전체를 들여다보면 2007년에 5.2%밖에 쓰지 않았던 것이 2017년에는 10년 사이에 11%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에 의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그 연료탄의 그 소비를 보면 거의 플랫합니다. 그동안 쭉 급속하게 늘어나다가 2013년 이후에 연료탄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지요. 연료탄이 전체 벌크선 화물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화물인데 즉 줄지는 않더라도 정체된다는 뜻은 향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대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료탄은 많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인 마그네슘, 구리, 히토류 이런 것들은 이제 늘어나는 그런 물동량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드로젠 퓨엘 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라고 말할 수 있죠. 수소를 연료로 해가지고서는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전기하고 열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왜 지난 5월인가요? 그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이런 수소를 갖고 이제 연료 전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탱크가 폭발했던 거죠. 이 수소 연료 전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한 6% 정도 높은데 그래서 기존의 디젤 터빈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특히 이제 대형인 철도 차량, 선박 이런 것에 대한 터빈 엔진을 연료 전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수소 연료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아스톰사는 이미 철도 차량용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을 했지요. 그래서 대체를 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다 수소 연료 전지를 철도 차량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IMO에서 제시하고 있는 2050년까지의 CO2 에미션, CO2 발생량에 대한 규제입니다. 200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예요. 이거는 해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죠. 기존의 화석 연료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LNG로 하더라도 그렇게 줄일 수가 없죠. 결국은 답은 연료 전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소 연료 전지가 아마도 앞으로 5년 또는 길게 잡아서 10년 내에 이루어지는 신조선은 다 LNG도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급박함을 갖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대안이 연료 전지고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수소 연료 전지가 기존의 어떤 연료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그러한 물동량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차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다 화석 연료 자동차들을 금지를 2030년부터 다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법안을 다 통과시켰죠.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오직 전기 자동차, 노르웨이도 2025년부터 화석 연료 자동차는 판매 금지 이렇게 돼 있죠. 노르웨이 가신 분들 대통령님 왔다가 가신 순방국을 가봤더니 택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전기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0.2%에 불과합니다. 근데 2040년에는 전기 자동차가 얼마큼 될 것이냐? 물론 기아마다 다릅니다. 근데 블룸버그라든지 DNVGL은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블룸버그는 55%까지 전기차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DNVGL은 95%까지 바뀝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그래프에 나와 있다시피 연료 전지의 가격이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연료 전지 소위 배터리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2025년 정도 되면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아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다가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석유 제품 운반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젤이나 휘발유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의 그 미래 기술 변화는 3D 프린팅입니다. 여러분도 3D 프린팅 그러면 무슨 샘플 만드는 거로 생각하시죠? 특수한 소형 제작, 특수 제작에만 사용된다 생각하는데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ING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3D 프린터가 현재 기술대로 개발된다면 2040년에 가면 모든 제조 생산품의 50%를 이 프린터가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물론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어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2060년에는 절반 정도 3D 프린터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해운에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낭비 없이 생산이 되지요. 일반 제조 과정은 철판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만 쪼개다 보니까 조가리가 남게 되는데 3D 프린팅은 바로 필요한 부분만 쓰기 때문에 원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거의 생산이 이 쇼어링, 그래서 소비자하고 가까운 데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양을 건너서 수송하는 수송 수요가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2040년 또는 2060년까지 가가지고 제조 상품의 50%가 생산이 된다면 세계 교역량의 40%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위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익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주로 산업기계, 항공기, 자동차, 컴퓨터, 뭐 의료용, 치과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어서 앞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은 로보틱 생산이죠. 로보틱 생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표에서 나다시피 인건비는 1990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약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로봇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4배 차이가 나버린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도국들은 인건비 경쟁에 의해서 인건비 때문에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봇가 생산되면서 개도국이 갖고 있는 인건비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선진국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수송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재봉 로봇 얘기를 세바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티셔츠 한 벌 만드는데 로봇은 22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큰 혁신입니다. 아디다스가 1993년에 운동화를 만드는 것을 독일에서 포기를 하고 아시아 공장으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디다스가 24년 만에 다시 독일 남부로 가서 공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로봇으로.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합니다. 로봇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은 생산지가 소비지에 붙어 있게 되고 수송 수요가 줄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 시추 기술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국이 원유를 많이 수입하죠. 그러나 실제 중국은 셰일가스의 최대 매장량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 셰일가스가 굉장히 이 바다 밑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추출해내려면 현재 기술 방식은 이 워터제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물로 쏴서 그 퇴적암 사이에 있는 셰일가스 빼내는 건데 물이 많이 필요로 하고 생산 단가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자안자이퉁 대학에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활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뭐냐면 충격파를 이용하는 거죠. 물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퇴적암 사이에 있는 셰일가스 뽑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상용화돼서 쉽게 생산될 수 있다면 중국은 원유를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건 커다란 수송수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어쨌든 미래의 이런 기술들이 우리 해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부의 영향,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져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기선 해운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기선 해운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요인들대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죠. 선박을 계속 키워나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대형선을 만들고 고민되는 대형선은 또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되고요. 서비스 소멸성과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운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갈 수 없는 낮은 운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사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이 있죠. 화주 입장에서 본다면 해상 운송비는 전체 제조 원가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비중이라 해상 운송비가 큰 차이 난다 하더라도 탄력성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선 해운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걸 갖고 있는데 최근 한 두 가지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 경제가 정말 그럴까? 그다음에 수많은 선사가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여기 있는 표에서 나다시피 규모 경제라고 말한다면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죠. 요건 정기선은 선박이 커지면서 대형화되면서 규모 경제가 갖게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포트, 항만이나 터미널들은 더 규모의 비경제를 갖게 돼서 합쳐지게 되면 규모 경제가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박이 점처럼 정기선 해운이 집중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해운의 솔루션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 말씀드리면 미래 해운의 주도권은 누가 할 것이냐, 과연 해운 사람이 갖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포워더가 될 수도 있고 IT 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터미널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해운을 이용해서 해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해운 산업도 서비스 인테그레이터가 되어야 되고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업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응해서 우리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는 그래서 종합물 회사가 되어야 되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